안녕하세요. 엄국사입니다. 오늘도 어제 시간과 이어 아인슈타인과 우주 아인슈타인이라는 책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6장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5장에서는 에테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제 6장에서는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실험을 해보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지금이라는 말과 시간에 대해서 이제 에테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제5장에서 아인슈타인은 에테르, 빛의 운동을 방해하는 어떤 힘, 공기 같은 거지요. 존재하지 않음을 실험을 통해서 알았다.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그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내놓았는데, 여기서 특수 상대성이라 할 때, 즉 절대 운동과 속도가 오직 한 가지만 존재하는데 그것은 빛의 속도라는 것이다. 그런데 절대 속도, 절대 운동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절대 운동, 절대 속도. 왜냐하면 그 에테르가 있으면 그 지구의 반대 운동에 의해서 공기 저항이나 이런 거 받으면 빛의 속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에테르나 줄어들지 않더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게 뭐냐? 절대 운동이고 절대 속도다.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가 말한 특수 상대성 이론이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은 다 변할 수 있지만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시간이나 감각이나 색감이나 지금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이지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빛이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게 특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시간, 감각, 색감 뭐 이런 지금이라는 말 이런 것도 절대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이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간이라 할 때는 365일 중 24시간 안에서 시간을 말하는데 수성에서의 시간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수성은 공전과 자전의 주기가 똑같은 88일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이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죠. 360일 중에서 24시간의 시간과 88일 안에서 제 시간과 그 안에서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이 같은 시간일 수 있느냐? 없지요. 그래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 시간은 없다는 거죠. 즉 절대적인 시간이란 없고 단지 개인적인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대적이라 이거지 시간이. 또한 그는 말하기를 바로 지금이라 할 때 이 말 역시 절대 지금이라는 것은 없고 상대적 지금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88일 안에서 지금과 365일 안에서 지금은 완전히 틀리죠. 우리가 지금이라 할 때는 지구 안에서의 지금이지 대각성이라 해서 36강년 걸리는 곳에서의 만약 지구에 있는 우리가 통화를 한다면 38억 강년 걸린 그곳에 있는 사람과 지금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과 통화하면 어떻게 돼요? 통화를 한다면 대각성에서의 지금이라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만나자 했는데 만나기 뭘 만나요? 그것이 도착하는 시간은 36강년이 걸렸어요. 36강.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는 그 소리도 듣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 할 때도 역시 개인적인 경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상대성 이론이다. 상대성 이론은 이렇게 절대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게 상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요. 제7장 상대성 이론이란 그런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기를 광속은 우주에서 최고 한계 속도이다. 빛의 속도는 광속이죠. 이게 최고 한계 속도. 절대적이라 이거죠. 여기서 광속은 빛의 속도를 말하는데 그는 광속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없다고 말한다. 즉 절대 속도가 광속이다. 광속보다 더 빠른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속도. 그는 말하길 광속으로 움직이면 시계가 늦어진다는 것이다. 절대 속도는 빛의 속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처럼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시계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적은 그것이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축적은 그것이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원리를 적용해 보면 빛의 속도에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늙지 않을 수도 있고 항상 지금과 현재에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의 비행기를 발견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비행기를 빛의 속도로 만약에 가게 되면 늙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항상 지금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또 말하길 상식이란, 우리가 말하는 상식이란 18살이 되기 이전에 마음속에 저장된 편견의 축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 상식이 뭐냐? 18세까지 가진 그 마음속에 가진 편견, 그 축적. 그러니까 상식은 그 18살까지 가진 마음의 편견이라는 겁니다. 예, 이 나이 이후로 우리가 접하는 모든 새로운 관념은 자명적 개념에 증가하는 것과 싸워야 한다. 이렇게 상식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18세 이전까지는 그 편견이고 그 이후 나이는 우리가 접하는 모든 새로운 관념은 자명적 개념이 증가하는 것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명적 개념이 뭐냐 이거죠. 국어사전에서 자명이란 증명하지 않아도 명백한 사실, 증명 안 해도 명백한 사실. 예? 진짜 존재하는 걸 자명적. 그거 개념이 증가하는 것과 그것과 싸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명적 개념이란 아마 스스로자의 밝은 명자에게 스스로 쌓아놓은 지식을 말한다. 즉 상식을 말한다. 그는 말하길 사람의 심장도 하나의 시계이다. 즉 이 말은 시계가 광속에 가까우면 늦어지는 것과 같이 심장도 광속 상태에서는 늦어지므로 결국 맥박과 호흡과 모든 생리적인 것이 늦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래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시간이 정지되면 그것은 하나도 늙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자명적 개념이 증가하는 것과 싸워야 한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고정관념이죠. 결국 자명적 지식이라 증명하지 않아도 명백한 사실 이렇게 국어사전에 말하는데 흐름상으로 볼 때는 내가 보기에는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이 고정관념 이것과 이렇게 자명적 개념이 증가하는 것과 싸워야 된다. 그 이후로 18살까지는 상식인 편협적인 지식인데 이후로는 그 편협적인 지식이 쌓여 있는 거 그거 이게 자명적 지식인 것 같아. 그거가 싸워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 강속으로 가게 되면 심장 박동이 늦어져서 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8강 상대성 이론의 에너지 법칙 제8강의 1번 질량의 상대성. 여기서 질량이나 무게, 중량을 말하는데 물리학에서 질량이나 운동에 대한 저항하는 힘을 말한다. 즉 어떤 물체의 질량도 그 운동, 그 속도, 상태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이다. 질량도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질량, 운동에 대한 저항하는 힘. 질량이란 무게나 중량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물리학에서는 운동에 대한 저항하는 힘, 그 어떤 에테르 같은 그런 거겠죠. 그 공기 이런 거 그런 거 같겠죠. 그래서 즉 어떤 물체의 질량도 그 운동 상태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량의 상대성이라는 것. 질량도 상대성이지 절대성이 없다는 겁니다.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 운동에 저항하는 힘은 운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질량, 저항하는 거죠. 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의 증가는 곧 에너지 증가로 온다는 것이다. 저항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를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에너지는 질량, 여기서 모든 에너지는 질량, 저항하는 힘, 모든 에너지는 질량, 저항하는 힘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에너지는 뭐예요? 저항하는 힘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수학 공식으로 하면 M2는 MC 제곱, 즉 여기서 2는 에너지를 말하고 M은 질량을 말을 하는데 저항하는 질량, 저항하는 힘, 그걸 말을 하는 거죠. 공기, 에테르 그런 것 같은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C2는 광속도, 빛의 속도는 C는 광속도, 그걸 2배, C2는가요? 이 간단한 공식이 바로 원자탄을 만드는 공식이 되었다. 여기서 M과 E는 서로 바꿔 쓸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항하는 그 빛의 속도가 2배로 움직이는데 그 2배에 대한 저항력 그것은 그것에 의해서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MC2는가. 세 번째, 이 방정식은 오랫동안 감춰졌던 물리학의 비밀을 풀어주었다. 그것은 나뎨이나 우라늄과 같은 방사능 물질이 어떻게 막대한 속도를 가진 입자를 방출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수백 년 동안 그것을 계속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이는 태양과 모든 별들이 계속해서 수십억 년 동안 빛과 열을 방출할 수 있는지를 밝혀 주었다. 즉 태양이 일반 연소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방정식으로 연소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빛을 밝힐 수 있다는 거죠. 태양도 그렇게 다 타면 나무처럼 타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계속 타고 있잖아요. 왜? 바로 이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그 에너지는 MC2에 의해서 빛이 계속 밝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소모되지 연소되지 않는다 그겁니다. 다섯 번째, 모든 물질은 질량을 발산하며 저항하는 것을 말하죠. 그것이 광속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방사선이라 에너지라 부른다. 아까 말했죠. 에너지는 MC2.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물질 저항하는 것에 광속도가 붙게 되면 그게 에너지가 된다는. 그리고 반대로 많은 에너지가 응결되어 다른 형태를 띠으면 그것을 물질이라고 부른다. 에너지가 뭉쳐 있으면 그걸 물질이라고 하죠. 그걸 풀면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뭉쳐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뭐 물질이죠. 석탄도 딱 뭉쳐 있으면 그냥 돌덩어리죠. 그게 이제 어떤 에너지가 되게 타면 에너지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반대로 그렇게 된다 이거지요. 제가 깨달은 겁니다. 다시 말해 에너지는 물체의 광속으로 에너지는 물체가 광속으로 움직이는데 어떤 질량 저항하는 거죠. 가정에서 어떤 애는 빛과 열을 통해 얻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물체가 광속으로 움직이는데 여기서 광속으로 움직일 때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질량의 저항하는 것. 질량의 저항이 발생할 때 오는 그 발생된 에너지가 바로 빛과 열과 에너지로 쓰이는 것이다. 저항하는 힘에 의해서 그게 똑같은 말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항하는 힘이 에너지에 크게 되면 거기서 그게 에너지가 발생해서 그게 빛이 된다는 거지요. 일곱 번째, 아인슈타인은 말하기에 질량, 저항하는 힘을 말합니다. 무한대인 물체는 무한대로 운동에 저항한다. 질량이 무한대인 물체는 무한대의 운동에 항상 저항이 있으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운동이 크면 질량도 크다는 것이다.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항하는 힘도 크다 이것이요. 이겁니다. 즉 질량과 운동은 정비례한다는 것이다. 정비례하죠. 그러므로 그런 말하기는 어느 물체든지 저항이 있으므로 광속으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저항하는 힘이 질량이 있으니까 광속 빛의 에너지 2배로 막 움직이는 것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방사능 물질이라 해도 그 방사능 물질이 핵에서 방출되는 입자의 광속의 99%에 이르는 속도를 가지지 그것이 빛의 속도까지는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저항하는 힘이 질량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빛의 속도로는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제 핵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핵 분열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게 에너지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 다시 말해 빛의 속도는 저항받지 않는 최고의 한계 속도이다. 이 속도보다 빠른 것이 없다. 빛의 속도는 저항을 안 받잖아요. 그러나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는 없잖아요. 왜? 저항을 받기 때문에.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는 빛과 같이 저항을 받지 않고 빨리 움직이는 물체는 없다. 빛이 저항을 받지 않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은 마이켈론 무리의 실험에서 이미 증명했다. 5장에서 아까 증명했죠. 세상에서 아무리 빨리 움직이는 물체가 있어도 그것은 저항을 가지므로 광속으로 빛의 속도로 움직이지 못한다. 다시 말해 에너지는 움직이는 저항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인데 가장 에너지 힘이 큰 것은 광속으로 움직일 때 오는 저항, 질량이죠. 저항이 발생할 때 그 에너지는 무한대의 에너지를 갖게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빛의 속도로 막 C2라고 해서 빛의 속도 2배.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데 움직일수록
모든 물체에는 저항이 있어요. 그 저항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무한대로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무한대로 나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에너지는 에너지는 MC2 이렇게 이게 상대성 그 법칙이죠. 에너지 법칙이 바로 그래서 에너지가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운동을 하는 존재가 바로 방사능 물질인 나듐과 우라늄 뿐이다. 방사능 물질인 나듐과 우라늄은 M이잖아 이게요. 그리고 C는 그 빛의 속도니까 빛의 속도로 막 빛의 속도로 다 움직이면 나듐과 우라늄을 움직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저항. 나듐과 우라늄이 끊임없이 이건 무한대잖아요. 무한대로 이건 잘 타지 않기 때문에 무한대로 막 저항을 한다 이거죠.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온다 이거죠. 핵이죠. 그게 핵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와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이다. 무한대로 막 그게 에너지가 나오는가. 그걸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핵폭탄을 만드는 거예요. 이 방사능 물질은 광속과 같이 운동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저항 에너지는 무한대와 같이 발생하게 위력이 있는 것이다. 무한대로 계속 이 물질이 저항 에너지에 의해서 금방 없어지면 끝인데 그럼 힘이 얼마 없잖아요. 그런데 우라늄과 나듐은 계속 무한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에너지하고 부딪혀 저항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에너지가 발생하니까 무한대 에너지가 나오니까 원자폭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석탄 1kg을 광속으로 움직일 수만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는 250억 킬로와트의 전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미국 모든 발전소가 2개월 동안 정상 가동하여 발전하는 양이다. 그러나 석탄은 그렇게 광속으로 바꿀 수 없기에 불가능하다. 그 석탄은 그렇게 광속으로 바꿀 수도 없고 또 금방 타버리니까 그게 불가능하다 이거죠. 다시 말해 원자 핵 에너지는 빛의 속도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아니라 저항열인 마찰열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바로 원자 에너지인 것이다. M에서 나오는 거. C가 말씀드렸지만 광속도로 막 움직이는데 그러면 M 저항 이 물질이죠. 석탄이나 이 나듐이나 우라늄 같은 물질이 이 저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움직이면 빨리 타는 건 그냥 석탄 빨리 타도 못 쓰지요. 그렇지만 나듐과 우라늄은 그게 오래 탄다 이거죠. 오래 무한대로. 그러니까 무한대로 에너지가 나온다 이거죠. 제9장 시간과 공간의 연속체인 4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4차원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은 4차원의 세계를 시공 연속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공이란 시간과 공간이라는 말이고 연속체란 연속이라는 말이다. 4차원은 시간과 공간의 연속체, 연속이 바로 4차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1차원 하면 점으로 점, 2차원은 섬, 3차원은 면적, 4차원은 공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4차원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연속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공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연속체 이렇게 말합니다. 3차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말하고 아인슈타인은 3차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말하고 4차원은 우주 공간을 말해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를 말할 때 사용하는 개념인데 아인슈타인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은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으면 공간이 아니라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거 4차원 이렇게 3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즉 공간에는 반드시 시간과 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실제의 연속성상의 하나라는 것이다.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시간이 존재하는. 다시 말해 실제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실제라는 건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 바로 세계는 시간과 공간 안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헤르만 밍크푸스키라는 독일의 수학자는 말하길 시간과 공간의 결합이 될 때만 실제성을 가진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4차원이 공간 이렇게 한다 이거죠. 공간에는 시간이 빠진 말이에요. 4차원. 근데 4차원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것은 시간과 이 공간이 같이.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그것이 4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말이 안 통한 4차원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4차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 아인슈타인은 그게 아니라 4차원은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 시간과 공간이 연속되는 것,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10장 절대적 운동에 대하여, 절대적 운동이 11장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절대적 운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절대적 운동이 없고, 절대적 운동이 없다고 했잖아요. 99%밖에 빛의 속도로 다 운동할 수 있는 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빛의 속도밖에 다른 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물체는 없다는 거죠. 상대적 운동만 있다고 했다. 즉 운동은 다른 물체에 대한 위치의 변화로만 발견될 수 있는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후 절대적 운동이 존재함을 인식했는데 그것이 바로 관성이었다. 그는 관성을 절대적 운동으로 보았다. 그가 빛의 속도를 절대적 속도로 본 것 같이, 빛의 속도는 절대적 속도로, 이렇게 다른 건 빛의 속도 같이 절대적 속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했죠. 그 운동은 절대적 운동, 빛처럼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 운동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절대적 운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관성이라는 거예요. 관성. 그는 관성을 절대적 운동으로 봤다. 그가 빛의 속도를 절대적 속도로 본 것 같이 관성도 역시 절대적 운동이라고 그는 보았다. 다시 말해 힘과 가속도에 의해 생기는 부등식 운동,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것, 그 관성이죠. 이것이 바로 절대적 운동이라는 것이다. 관성이 바로 아인슈타인은 절대적 운동이라고 하고 빛은 절대적 속도,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자, 11장 절대적 운동에 대한 그 견해. 이제 그는 제10장에서 절대적 운동을 관성으로 돌렸는데 그는 11장에서 그 관성에 대해서 실험을 한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길 절대적 운동이란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또 여기서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관성이 절대적 운동이라고 하고 11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는 관성이나 중력은 같은 것이나 구별할 수 없고 절대적 힘이 아니라 우연한 일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중성이나 관성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냥 그것도 상대적이다 이거죠. 그런 것들은 하나의 우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절대적 운동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는 있다고 하고. 그는 중력이라 할 때는 관성을 포함하는 말이다. 중력이라 할 때는 관성을 포함한대. 또한 그는 이런 중력을 하나의 자기장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의 인력이 깨지잖아요. 뉴턴의 만의 인력이 그냥 하나의 자기장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깨지잖아요.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그는 중력을 자기장과 같은 현상이라고 보았다. 자기장과 같은 현상, 중력을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 운동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이 없기 때문에, 중력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 자석의 N극과 S극 위에 종이를 놓고 색깔을 보면 어떤 자기장의 힘이 나타나는데 아인슈타인은 이런 힘과 같은 것이 중력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중력을 단순히 중력이라고 하지 않고 중력장, 그냥 자기장과 같은 어떤 그런 힘이라 이거죠. 서로 끌어당기는, 그게 중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장이라고, 중력을 중력이라고 하죠. 중력장이라, 자기장과 다 이거죠. 자석과 같은 거다, 중력이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중력이 절대 관성과 중력 같은 거라고 봤기 때문에 절대적 그 운동이라고 봤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중력은 절대적 운동이 없다. 중력이 절대적 운동이었는데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성과 다른 혹성들과 같지 않게 규칙적으로 타원계들을 공전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초조할 정도로 그 경로에서 이탈한다. 수성과 다른 혹성들은 중력 그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경로를 이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력에 또 설명드릴게요. 이 수성의 이탈에 대하여 그동안 뉴턴의 중력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중력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혹성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러나 수성은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 같이 그 경로를 이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만든 중력 법칙으로 수성의 이탈 경로를 설명해 해결했다. 수성은 중력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해서 힘의 균형이기 때문에 경로를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아니, 수성을 이탈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걸 증명한 것이 중력 자기장 법칙을 통해서 이탈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관성적 중력 법칙이 절대적이라면 수성도 이 법칙에 맞아야 하는데 맞지 않았다. 그래서 중력 절대적 법칙 운동인 중력이 그런 건 절대적 중력은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상대적이다 이거죠. 뉴턴의 중력 법칙보다 아인슈타인의 중력 법칙이 더 정확하다. 그는 중력의 중력장이라는 것을 덧붙여 새로운 중력장 공식을 만들었는데 이는 뉴턴의 만일력 법칙보다 더 정확한 공식이다. 중력장의 법칙. 중력은 우리나라 이 지구에서만 된다 이거죠. 수성만 하더라도 또 다른 거 우성들 중에서도 중력이 작용하지 않고 벗어나더라 이거죠. 그건 왜 그러느냐? 이건 절대 법칙이 없기 때문에 중력에. 그건 하나의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우연에 지나지 않고 자기장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유인력 법칙 뉴턴의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깨져버립니다. 그건 우연이다. 그건 중력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12장 빛에 대해요. 빛도 굴곡된다. 아인슈타인은 빛이 질량이 있는 물체의 중력장을 통과할 때 중력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곡선을 그린다. 즉 휘어진다. 그러니까 중력장, 자기장. 자기장이 있는 그대는 빛이 자석과 같은 것이죠. 그들은 굴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굴절을 한다. 제13장 우주에 대해. 제가 그래서 빛도 살아있다 이런 설교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빛이 살아있는 것은 어디에만 중력장이 있는 곳에만 굴곡한다 이거죠. 빛이 굴곡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아냐면 여러분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물 위에 햇빛 있는데도 물에다 한번 잠궈 보세요. 그럼 숟가락이 휘어져 버려요. 그 뭐냐면 빛이 휘어졌다, 굴곡했다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겁니다. 제13장 우주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의 이전의 우주론은 우주란 끝없는 공간의 바다 중심에 서 있는 물질의 섬이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직선이 없고 커다란 원만 존재하고 공간도 유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우주는 원은 타원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주도 끝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주는 마치 비눗방울의 표면과 같이 생겼다고 말한다. 비눗방울의 표면처럼. 그래 다시 말해 그런 우주에도 벽이 있음을 말해. 우주벽이 있다는 거예요. 비눗방울 표면도 있잖아요. 예? 비눗방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주에도 벽이 있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타원형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우주의 끝이 있다. 벽이 있다. 그 끝은 비눗방울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주벽은 비눗방울과 같이 생겼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주는 고무풍선과 비눗방울처럼 벽이 있어서 있으며 또한 풍선에 공기를 넣으면 풍선이 커지지만 풍선에 공기가 빠지면 풍선이 줄어드는 것 같이 우주는 이렇게 수축과 팽창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예, 풍선처럼 우주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풍선에 바람 넣으면 어떻게 돼? 커지잖아요. 바람이 빠지면 줄어들잖아요. 우주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풍선이 커졌다 줄어드는 것처럼 변함이 없잖아요. 풍선은. 그러나 풍선이 커졌다 수축과 팽창을 해서 이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풍선도 끝이 있잖아요. 벽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비눗방울이라 하면 우리는 터지는 것을 생각하지만 터지지 않는 비눗방울, 즉 풍선을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우주 팽창이란 우주의 별들이 멀어져 가는 것을 말한다. 그는 장의 방정식으로 우주의 크기를 계산했는데 우주의 반지름은 350광년, 우주는 350광년이라는 거예요. 지름은 700억 광년이고 빛이 우주 둘레를 돌고 원점으로 돌아오는 데는 2000억 광년. 그러니까 우주가 타원형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름은 700억, 반지름은 350광년. 그 끝이 있다 이제 끝을 이렇게 빛이 돌아오는데 굴절돼서 돌아오는데 2000억 광년이 걸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는 우주 안에는 수억 개의 별과 헤아릴 수 없는 양의 가스와 철과 돌과 우주진이 있고 수십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이렇게 우주 안에 수십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아인슈타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14장 우주는 팽창과 수축을 50억 주기로 이루어진다. 아까 우주가 팽창, 그 풍선과 같이 되어 있는데 그 풍선이 빠지면 줄어들고
커지면 늘어나가잖아요. 그럼 우주가 거리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 때는 별들 간의 거리가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넓어지면 못해요. 별들 간의 거리가 넓어진다 이거죠. 그게 그렇게 50억 년을 주기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아인슈타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어느 정도 팽창했다고 50억 년 동안 고정된다고 한다. 팽창했다고 50억 년 있다가 또 다시 팽창, 수축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수축한다고 말한다. 아인슈타인은 우주 안의 별들과 은하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별들이 많아지는 거, 은하계가 만들어지는 걸 아인슈타인이 설명한 겁니다. 어떻게 설명했냐? 물질과 에너지가 동등성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공간에 확산된 복사 에너지가 양성자, 중성자 및 전자와 같은 물질의 입자로 다시 한번 응결되고 이것은 다음에 결합되어 더 큰 단위를 이루고 그것은 결국 중력에 의해 직결되어서 흩어진 성운, 별 그리고 궁극적으로 은하계들이 된다고 말한다. 잘 모르겠지만 물질 에너지의 동등성 원리에 비춰보면 공간의 확산인 복사 에너지, 공간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 및 전자와 같은 이런 물질의 입자, 거기에도 입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입자로 다시 한번 응결이 되고 이게 응결이 된대요. 이것은 다음에 또 결합되고 더 큰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집결되어 흩어진 성운, 별 그리고 은하계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휴플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는 이런 먼지 입자가 결합되어 먼지 입자라고 말을 하네. 먼지 입자. 이게 먼지 입자가 응결되는데 10억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의 먼지 입자가 10억 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즉 먼지 입자가 10억 년이 되면 구름과 기타 여러 물질적 반응을 거쳐 별이 되고 은하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주는 먼지가 응결되어 결국 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작은 아까 보는 그거 에너지가 응결된 걸 먼지라고 보나봐요. 그게 또 여러 가지에 거쳐서 결합되어 응결되어 이 우주가 하나가 별이 하나 되는데 10억 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흔들하고 창세기 1장 14절 이렇게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에 흙으로 창조했다 할 때 이 흙은 원어로 먼지를 말한다. 다시 말해 우주가 지옥이 될 때는 창세기 1장 2절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다. 즉 우주는 지구와 별들과 같이 응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먼지와 물로 뒤섞이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불똥인간이 되는 것이다. 처음 상태는 창세기 1장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우주가 팽창하는 방법은 기구와 비눗방울이 수축과 팽창하는 것 같은 원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주를 팽창하게 만드는 요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종합해 보면 원자나 핵분열로 인한 열이나 복사에너지에 의하여 팽창과 수축이 된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톨맨 박사는 열의 임종 또는 학술적으로 정리하면 최대 엔트피의 상태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다. 만약 우주가 수십억 년 뒤에 이 상태가 되면 열의 임종이 되는데 이 열의 임종이란 모든 에너지가 우주에서 고르게 분포되어서 어떤 에너지도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영구 불변의 정체 상태만 있을 뿐이지